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조리 깜깜할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떠올려 카프카 하루키 케루와 고밀바텐 파수꾼 나나나 그럼 내 근심 걱정 따윈 없었던 일이 되지. 합정동 독서클럽. 내리내리 아래로만 흐르는 물인가 사랑은. 딸아이 열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자전거 앞에 아이용 의자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갓 태어난 아이는 내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자전거 앞에 그 아이를 태우고 함께 논뚝길을 달리려면 적어도 5, 6년은 지나야 할 것 같았다. 아내와 아이가 처가에 가 있는 동안 혼자서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 다시 자전거를 아파트 베란다에 넣었다. 열무는 여간에서는 큰 소리로 울지 않는 아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과연 어디서 왔을까 하는 처음의 의문은 사라지고 차츰 나도 어렸을 때 저랬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었다. 문을 빠끔히 열고 안을 들여다보면 열무는 새근거리며 잠을 잘도 자고 있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아내는 깊은 밤이면 말소리를 죽여가며 불만을 털어놓기 일쑤였다. 아무래도 나는 지진아처럼 새로 바뀐 환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여러모로 낯선 일이 많았다. 하지만 깨어있을 때면 열무는 뭐가 그리 우스운지 나를 보며 웃었다. 그럴 때면 그다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다. 우리는 어쨌든 가족이 됐다. 5, 6년은 지나야 자전거 앞에 태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열무의 두 번째 여름이 찾아올 때쯤 나는 자전거 앞에 아이용 의자를 설치했다. 태어난 아이는 내 생각보다 무럭무럭 자랐다. 그러고 보면 내가 모르는 일은 정말 많았다. 아버지가 된다는 게 뭘 뜻하는지, 이제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세상이 얼마나 두렵고 놀라운 것인지. 자전거 가게 아저씨가 의자를 설치하는 동안 내 품 안에서 호기심에 가득 차 고개를 갸우뚱거리던 열무는 정작 의자에 앉히려고 드니까 울음을 터뜨렸다. 아무래도 무서워하는 듯해 내 욕심에 괜히 돈만 날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다시 앉혔더니 고분고분이 앉는 것이었다. 조금 달려보니 소리를 지르고 연신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바라봤다. 얼굴로와 부딪히는 바람이 좋았던 모양이었다. 내친김에 멀리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 건너편에 있는 논뚝길까지 달렸다. 정말 아름다운 여름이었다. 햇살을 받은 이파리들은 초록색 그늘을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웠고 바람에 따라 그 그늘이 조금씩 자리를 바꿨다. 금방이라도 초록색 물이 떨어질 것만 같은 분위기였다. 나무 그늘 아래를 달리면서 나는 열무와 나의 두 번째 여름이다 라고 혼자 말해봤다. 첫 번째 여름을 열무는 누워서 보냈고 두 번째 여름에는 아빠와 자전거를 타고 초록색 그늘 아래를 달렸다. 세 번째 여름은 또 어떨 것인가. 지금 내가 가진 기대 중 가장 큰 기대는 그런 모습이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고향집에 머문 것은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시절이었다. 매일 출퇴근하면서 아버지가 늦잠 자는 나를 깨우는 일이 다시 시작됐다. 아버지는 가끔 화를 내면서 가끔 혀를 차면서 나를 깨웠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2년을 반복했던 일이었다. 내가 자라 청년이 되는 만큼 아버지는 노인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다. 내가 방위병 근무를 마치고 서울로 떠나면 그 모든 일들도 이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기억 속의 일들이 될 테지만 아무려나 그때 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만 같은 생각에 빠져있던 그 시절, 나를 사로잡은 것은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이었다.
정약용의 집안은 1801년 신유사옥으로 풍비박산이 났다. 이해에 셋째형 정약종은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고 둘째형 정혁정과 정약용은 각각 강진현 신지도와 장기현으로 유배당했다. 그해 10월 황사형 백서 사건으로 다시 서울로 압송된 이들은 두 번째 유배지를 향해 떠났다. 정약전은 흑산도로, 정약용은 강진으로. 이 두 형제는 나주 율정점에서 헤어졌다.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18년 동안 생활하면서 500여 권에 달하는 여유당 전서를 지은 일은 유명하다. 그에게 여유당 전서 500여 권이란 패족의 처지를 벗어나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를 사로잡았던 정약전은 그다지 많은 책을 쓰지 않았다. 정약용도 형의 묘비에 쓰기를 공은 책을 편찬하거나 저술하는 데는 게을렀기 때문에 지으신 책이 많지 않다. 논언한 2권, 역간 1권, 현산어보 2권, 송정사의 1권이 있는데 모두 귀양 살던 바다 가운데서 지으신 거다 라고 했다. 정약전이 죽은 것은 흑산도에 유배된 지 16년이 지난 1816년의 일이니 정약용만큼이나 많은 시간이 있었던 셈이다. 그 세월 동안 그는 뭘 한 것일까? 고향을 한 발자국도 떠나지 못하는 신세가 된 나 역시 그처럼 유배됐다고 생각했다. 매일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출퇴근하다 보니 바닷가에 나와 앉아 무틀 그리워하는 눈을 걷어 물고기를 들여다보며 현산어보를 쓰는 정약전의 모습이 떠올랐다. 결국 현산어보란 그 책에 등장하는 각종 물고기들의 생김새와 생태란 그리움의 다른 이름이었을 것이다. 뭘 그리워했던 것일까? 나처럼 화려한 서울의 일을? 혹은 앞으로 자신이 할 일들을? 혹시 흑산도에 갇힌 몸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신의 영혼을? 방위병 근무를 마치고 나는 영영 집을 떠났다. 이제 아버지는 더 이상 늦잠 자는 나를 깨울 필요가 없었다. 나도 더 이상 아버지의 간섭을 받을 필요가 없었다. 한때 아버지와 나는 하루도 떨어져 지내지 않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1년에 만나는 횟수가 10손가락으로 다 꼽을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됐다. 그리고 한동안 나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다. 자유. 아침에 늦게까지 잠잘 수 있는 자유. 내 멋대로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자유. 며칠씩 술을 마시고 쏘다녀도 잔소리 듣지 않을 자유. 그 자유는 감미로웠다. 하지만 오래가진 않았다. 소중한 것은 스쳐가는 것들이 아니다. 당장 보이지 않아도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들이다. 언젠가는 그것들과 다시 만날 수밖에 없다. 22살 정약전이 그저 문만 그리워한 줄 알았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다. 정약용이 쓴 선중시 정약전 묘비명을 읽는데 내 눈에 문득 이런 구절이 들어왔다. 차마 내 아우로 하여금 바다를 2번이나 건너며 나를 보러 오게 할 수는 없지 않는가. 내가 마땅히 우이보에 나가서 기다려야 되지. 1801년 11월 21일 목포 쪽과 해남 쪽으로 갈라지는 삼거리 주막거리인 나주 율정점에 도착한 죄인 정약전과 정약용 형제는 다음날 아침 그곳에서 헤어져 각자 자기의 유배지로 떠났다. 이 일을 정약용은 율정별이란 시에서 띠로 이은 가게집, 새벽 등잔불이 푸르스름 꺼지려 해 잠자리에서 일어나 샛별 바라보니 이별할 일 참담해라. 그리운 정 가슴에 품은 채 묵묵히 2 사람 말을 잃어 억지로 말을 꺼내니 목이 메어 오열이 터지네 라고 노래했다. 그렇게 헤어지고 14년이 지난 1814년 아우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풀려나리라는 소식이 들려왔다. 처음 떠나올 때만 해도 흑산도 입구인 우이도에 살았으니 우이도로 잘못 찾아간 아우가 3번 더 바다를 건너는 수고를 할까봐 정약전은 고집을 피워 우이도로 다시 나갔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을 더 아우를 기다리다 죽었으니 아우 정약용이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는가. 그 묘비명에 악한 놈들의 착하지 못함을 쌓아가던 게 이와 같았었다고 쓰는 심정을 알 것도 같다. 유배 16년 동안 겨우 몇 권의 책만 낸 정약전. 그가 묻이 아니라 아우를 그리워했다는 사실을, 그 그리움을 잊으려고 물고기들을 하염없이 바라봤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가 마지막으로 집을 떠나고서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였다.
사랑은 물과 같은 것인가? 그 큰 사랑이 내리내리 아래로만 흘러간다. 그런 줄도 모르기 때문에 아이들은 자라 집을 떠나고 어린 새들은 날개를 퍼덕여 날아가는 것이다. 그늘을 돌아 나오다 열무가 조용하다 싶어 얼굴을 바라봤더니 자전거 앞자리에 앉은 채로 졸고 있었다. 얼른 방향을 바꿔 돌아서니 이미 잠에 빠져들었다. 어떻게 그 불편한 자전거 앞자리에서 잘 수 있을까 싶어 어이가 없었다. 내려서 안고 가려고 해도 너무 멀리까지 왔기 때문에 빨리 집으로 돌아가 재우고 싶었다. 한 손으로는 핸들을, 한 손으로는 아이를 붙잡고 논뚝길을 달려갔다.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열무와 나를 바라봤다. 탐스런 초록색으로 물든 들판이 좌우로 펼쳐졌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는 어릴 적 일들이 떠올랐다.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신 아버지는 매일 저녁이면 자전거를 타고 퇴근한 직장 동료나 친구들 집에 놀러 갔었다. 물론 그 자전거 앞자리에는 항상 어린 내가 앉아 있었다. 아버지가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동안 나는 낯선 동네에서 제멋대로 뛰놀다 결국은 쓰러져 잠들었다. 돌아갈 때쯤이면 얼굴이 불쾌해진 아버지가 나를 깨웠다. 잠이 덜 깬 얼굴로 나는 열무처럼 어린이용 의자에 올라탔다. 자전거는 가끔 비틀거렸으리라. 나는 가끔 졸았으리라. 하늘에는 별빛이 눈부셨으리라. 아버지는 가끔 노래를 흥얼거렸으리라. 밤길로는 가끔 고장난 백열등이 깜빡거렸으리라. 나는 어른이 되는 꿈도 꿨으리라. 열무와 나의 두 번째 여름은 그렇게 끝나고 있었다. 나는 여전히 열무에게 익숙하지 못한 아버지였다. 하지만 내게 아버지가 없었더라면 그마저도 못할 뻔했다. 아이가 생기면 제일 먼저 자전거 앞자리에 태우고 싶었다. 어렸을 때 내 얼굴에 부딪히던 그 바람과 불빛과 거리의 냄새를 아이에게도 전해주고 싶었다. 아버지에게 받은 가장 소중한 것. 오랜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오랫동안 남아있는 것. 집이 있어 아이들은 떠날 수 있고 어미새가 있어 어린 새들은 날갯짓을 배운다. 내가 바다를 건너는 수고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그건 아버지가 이미 바다를 건너왔기 때문이다. 나도 이제 열무를 위해 먼저 바다를 건너는 방법을 배워야겠다. 물론 어렵겠지만. 네, 합정동 독서클럽 14-1회 가을 특집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다르게 시작했어요. 네, 좀 전에 들으신 낭독은요. 김현수 씨의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에세이집 중에서요. 내리내리 아래로만 흐르는 물인가 사랑은 이라는 단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내리내리 흐르는 물인가 사랑은. 네, 아래로만 흐르는 물인가 그렇죠. 사랑은. 아버지가 네. 아들 김현수에게 네.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된 김현수가 딸 열무에게 아래로만 흐르는 사랑. 아, 되게 따뜻해요. 네, 따뜻하죠. 네. 읽으면서도 좋네요.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구나. 문장에서 온전히 그 작가의 마음이 네. 느껴진다는 게, 그러니까 글쓴이가 보인다는 게 좋네요. 그러게요. 가을이라서 그 얘기하다가 저희 김정훈 기자랑 얘기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에세이가 처음에 김정훈 기자가 이 책 골랐을 때, 청춘의 문장들 골랐을 때 저는 이게 할 얘기가 별로 없을까 봐 좀 걱정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통으로 읽어드리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팅커벨이 언급해 줬듯이 이 책 자체가 에세이다 보니까 요소별로 할 이야기는 참 많아요. 근데 이 김현수의 문장을 어떻게 하면은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우리 청취자들에게, 청자들에게 잘 전달할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팅커벨과 제가
각각 마음에 닿은 그런 문장들을 직접 읽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네, 그래서 그렇죠. 갑자기 가을 특집이 돼버렸죠. 아니 읽는데 저 이제 일하면서 읽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이니까. 읽는데 뛰쳐나가고 싶더라고요. 이 가을날 볕 받으면서 이 책 이제 책 잘 드는 한 오후 2시에서 한 4시 사이? 아니야. 2시에서 한 5시 사이까지 그 아련한 햇살 받으면서 읽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요새 좀 기분도 이렇게 좀 다운되고 있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같이 읽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네. 이런 기회가 생기니 참 좋네요. 그 김현수 씨가 네. 글 잘 쓰는 거는 뭐 익히 알고 있잖아요. 네. 작가 김현수가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말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한때 수상 콜렉터로 불렸잖아요. 아, 맞아요. 네. 이상문학상, 뭐 동인문학상. 다 쓸어 담으셨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네. 받을 수 있는 모든 상들 있잖아요. 네. 뭐 황순원 문학상, 대산, 그다음에 작가세계 문학상, 천룡 문학상. 그러니까 등단하자마자 그냥 휩쓸다시피 했는데 네. 참 안 받은 상이 없으시죠? 저는 그 김현수 씨 책을 처음에 봤을 땐 재미없었어요. 그 초기작들. 그래서 뭐 이렇게 좋다고 그러나 그러고 한동안 안 봤거든요. 그러다가 한 3년 전인가부터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초창기에 쓰신 책은 저는 아직도 그렇게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 근래 쓰신 책들 보면서 막 무릎을 막 치고 특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글들이 다 굉장히 따뜻한데 그 한국 사람 정서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한국인 정서에 너무 딱 맞는 재미있는 글이 아닐까. 좋은 글. 그러니까요. 좋은데 따뜻하기까지 해요. 네. 그리고 글을 보면은 네.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김과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보이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근데 글들은 기계적인 글들이 많아서 자기 스타일이 드러나질 않아요. 뭐 김훈이나 김승욱처럼 확실한 문장이 있지 않은 이상 네. 잘 드러나지 않는데 김현수라는 작가 자체가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확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글을 쭉 읽다 보면은 인간 김현수가 작가 김현수가 어떤 사람인지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방금 전에 우리 팅커벨이 읽어줬던 그 에세이도 따뜻해. 네. 네. 그래서 이 가을날에 진짜 되게 햇살 좋을 때 잔디밭에 앉아서 읽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분 글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따뜻하단 말만 하게 되는데 막 유머 코드 넣고 재치 있게 얘기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기분 있죠. 나 여기 찔렸네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고길 딱 짚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요, 사람을. 그러니까요. 내 안에 들어있는 그 인간성 자체를 본연의 네. 인간성을 확 건드려요. 그래서 정말 다 받았죠. 상은 상이란 상은 다 이상문학상. 받아가셨죠. 네. 네. 그래서 작가로서 참 어떤 기분이 들까. 지금은 요새도 상 그렇게 많이 받으시나? 한동안 그렇게 받으시다가 요새는 없는 걸로 그러니까요. 아는데. 네. 요즘에는 그리고 중복 수상이 가능해요? 이상문학상은? 되지 않나요? 저희가 그래요?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예. 최우수상을 받았을 때 될 거예요. 대상을 받았는데도 네. 다시 한번 그건 글이라서 그러니까 한 번 받았다고 못 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작가에게 계속 주는 게 그러니까 작가 노벨 문학상처럼 그 작가에게 네, 주는 게 아니라 글에 작품으로 주는 주니까. 거니까 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나저나 이 청춘의 네. 문장들이 네. 2004년 작품이잖아요. 네. 지금 작가 김현수가 40대 중반이 됐는데 30대 중반에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이거 좀 의심스러운 게 30대 중반에 네. 이 글 쓴 게 너무 어른인 척해서 좀 저는 제가 지금 이 김현수 씨 나이예요. 그러니까 이 책 썼을 때 김현수 씨 나이인데 뭐 10년 전에 하고 지금은 좀 다르겠지만 너무 그러니까 예전에 살아온 삶을 복귀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쓰셔서 그건 조금 왜냐면 혼자 네. 골방에서 이 네. 다른 에세이에서 이야기했듯이 글을 쓰기 위해서 혼자 골방에서 보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이 사람의 깊이와 문장을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쓰셨겠지만 이거 다른 말로 바꾸면 잘못하면 꼰대라고 그런데 저는 어른 아닌데 어른인 척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이 글이 그렇다는 건 그렇죠. 아니고요. 그냥 놀라운 거죠. 저는 지금 제 나이에 제가 아직도 아주 꼬맹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현수 씨는 제 그러니까. 나이에 제가 지금 꼬맹이라고 생각하는 이 나이에 이런 에세이를 쓰신 거죠. 아이를 낳고. 그나저나 딸 네. 열무는 네. 물론 애칭이겠죠. 열무요? 네. 아, 들은 것 같은데 애칭이었던 애칭이겠죠. 같아요. 네. 애칭인데 지금 벌써 나이가 당시에 2살이었으니까 다 컸어. 지금 중학생? 중학생 11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나 아니면 중학교 1학년을 바라보고 있겠네요. 다 컸네요. 다 컸네요. 어른이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네. 책을 읽으면서 네. 딸 열무가 네. 아버지가 자기를 위해 이런 글을 쓰고 지금 이제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나이가 됐잖아요. 네. 어떨까요? 마치 이게 그 비틀즈의 헤이 주드처럼 네. 자기 주드가 줄리안이었나요? 네. 그게 폴 맥카트니가 존 레논의 아이를 네. 위해서 지은 노래라면서요. 기분이 참 어떠나요? 물론 나중에 나중에 요코 레논을 커서 만났지만 바람나서 다른 여자에게 갔지만 네. 그 노래 뭐 기분이 좋진 않았을 것 같은데 저는 자기 얘기라고 해도. 근데 열무 얘기는 네. 열무는 이 글 보면 아주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따뜻하고. 지금 근데 아빠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물론 있겠죠. 꼰대 아버지가 됐으면 안 되겠지만 김현수 씨가 좋은 아빠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 안 했거든요. 이 헬조선에 살고 있으면서 애 낳고 싶다는 생각 진짜 안 했어요. 물론 결혼도 안 딸은 했지만. 정말. 네. 네. 그런데 이 책 보니까 네. 이런 딸 한 명만 있었으면 기분이 어떨까. 나도 자전거에 이렇게 태워서 같이 가면.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추억을 그러니까 일방적인 사랑의 네. 모습을 보여준 거잖아요. 마치 되게 아버지도 무심한 척하는데 그게 일상 속에서의 기억들이 다 이렇게 작가 김현수에게 남아서 그 딸에게 투영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야,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 생각났어요. 되게 무뚝뚝하거든요. 저랑 우리 아버지 취미가 산행인데 정말 일요일만 되면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오질 않아요. 하루에 14시간을 정말 산을 타요. 고독한 아버님이시네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정말 산을 너무 좋아하시니까 산을 몇 번 쫓아갔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12시간에서 14시간 산을 타요. 네. 말을 안 해요. 대화가 없으세요? 그 취미가 암벽 등반이라 맨손으로 암벽을 막 등반. 근데 그게 나중에 네. 선배가 언젠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랑 가까운 선배가 나중에 네가 지나고 보면은 너와의 아버지의 추억이 과연 무엇이 남아있겠냐. 그 오랫동안 산 탔던 추억이요. 근데 지금도 그게 되게 기억이 많이 남아요. 지금도 가끔 타는데 네. 물론 여전히 말은 안 하시지만 그런 무뚝뚝한 기억들. 아빠와의 네. 추억. 그래서 이게 그 끈끈한 정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 아닐까. 근데 저는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그렇게 좋은 기억만 있지 않아서 이런 기억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그 사람의 인성에 따라서 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요. 열무는 얼마나 예쁘고 착한 딸일까.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 네. 팅커벨은 딸이 태어나면은 네. 가장 먼저 그러니까 나중에 아기가 태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 아기를 위해? 아기가 태어나면요? 우리 김현수 작가 같은 경우는 딸이 태어났을 때 딸이든 아들이든 태어났을 때 자전거에 네. 의자 달아서 태워주고 싶었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생각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하긴 애 자체도 제가 일단 크고 나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걸로.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 어머니 말을 빌리자면은 자기도 모르는 순간 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헉하니 헉 나왔다고. 아무튼 뭐 좋은 에세이로 이야기를 시작을 하다 보니까 또 잡담 사담이 길어졌네요. 잡담이 길어졌는데 우리 본래 방송의 취지에 맞게 네. 최초에 밝힌 대로 두 번째 에세이를 좀 읽어드릴게요. 네. 이번에 읽어드릴 에세이는 이 청춘의 문장들 중간에 나온 이야기인데 이 책 중에 제가 가장 재밌게 읽은 부분이에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있는데 팅커벨이 저한테 와가지고 카페에서 읽고 있었거든요. 저한테 와서 만화책 보는 것 같다고. 너무 낄낄거리면서 보고 계시길래.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추운 국경에는 떨어지는 매화를
볼 인연 없는데. 2001년 겨울도 끝나갈 무렵 시사저널에 다니던 시인 이문재 선배에게서 전화가 왔다. 분단 사상 처음으로 금강산에서 마라톤 대회가 열리는데 그 대회에 참가한 뒤 기사를 써줄 수 있겠냐는 얘기였다. 뛰어야 할 거리는 26km. 나는 좀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일사후퇴 때 미군 LST를 타고 단심 월남한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고향 땅이었기 때문이었다. 라면 순뻥이고 그때까지만 해도 하프 마라톤만 뛰었기 때문에 26km를 달릴 수 있을 것인지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서울이라면 뛰다가 힘들 경우 결승점까지 택시를 타고 갈 수도 있겠지만 금강산 부근에는 택시 같은 게 있을 것 같지 않았다. 내가 머뭇거리자 이문재 선배는 쐐기를 박듯이 덧붙였다. 모든 경비는 시사저널에서 부담하겠노라고. 나는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공짜라는 이유만으로 매 2.5km마다 멈춰서 이온 음료와 초코파이와 바나나를 먹어대느라 기록이 상당히 저조한 사람이었다. 그러므로 이문재 선배의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다. 뛸게요. 하지만 2001년 그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모른다. 겨울 내내 길이 빙판이었기 때문에 마땅히 달리기를 연습할 곳이 없었다. 그때만 해도 회사에 다녔기 때문에 헬스클럽에서 트레드밀을 밟을 만한 처지도 아니었다. 대회 날짜는 다가오고 연습을 하지 않을 수는 없어 궁여지책으로 생각해낸 게 아파트 지하주차장이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지하주차장을 40바퀴씩 돌았다. 차를 몰고 나가는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똥개라도 만나는 듯 헤드라이트를 깜빡거리기 일쑤였지만 그 사람들을 일일이 붙잡고 글쎄 금강산에 가는데 시사저널에서 경비를 다 지불한다고 해서 이런 설명을 하기도 곤란했다. 연습이 부족해 적잖이 걱정됐지만 내게는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다. 나름대로 알아보니 주최 측은 대회가 장전항에서 3일포까지 갔다가 다시 온정각으로 돌아오는 코스에서 이렇게 열리니 그간 버스로만 이동하던 지역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도보로. 그렇다. 주마간산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난생 처음으로 보는 금강산일 텐데 허둥지둥 달리면서 보는 것보다 천천히 걸으면서 보는 게 더 옳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며 2월 말 속초에서 출발하는 설봉호에 올라탔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금강산에선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몇십 년 만에 1m가 넘는 폭설이 쏟아졌다. 하늘에서 하얀 뭔가가 내린다고 해서 그걸 눈이라고만 부른다면 그건 대단히 빈약한 은유에 불과할 것이다. 그건 눈이 아니라 몇 겹이 될지도 모를 정도로 두터운 하얀 장막이라고 할 수 있었다. 어찌되었건 적당한 단어를 찾을 수 없었기에 그건 눈이라고도 안개라고도 심지어는 망각이라고도 부를 수 있었다. 오래전에 잊어버렸던 기억 속으로 들어가듯이 동복을 입은 인민군들이 지키고 선 가운데 출입국장으로 들어서는데 이건 흡사 시베리아로 유형을 떠나는 죄수들 같았다. 해금강 호텔에서 나와 방을 함께 쓴 사람은 서울에서 시계방을 하는 50대 남자였는데 그 사람도 어디선가 돈을 받아서 온 것인지 혼자서 대회에 참가했다. 저녁을 먹고 올라가니 속초항에서 소주팩을 10개나 사온 그 남자는 내게도 함께 마시자고 채근이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옷을 훌훌 벗어던진 채 팬티와 러닝셔츠만 입고 있는 것도 웃겼지만 다음날 대회가 열리는데 소주를 마시는 것도 대단해 보였다. 그는 호텔에 있는 큰 잔에다가 소주를 쏟아붓고는 내게 연신 여자 먹은 얘기를 해보라고 다그쳤다. 나는 여자라는 게 먹을 수 있는 종류의 생물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려줄 얘기가 없었다. 나를 측은한 눈으로 바라보던 그 남자는 한심하다는 듯 정말 한심해서 환장하겠다는 듯이 술집 마담 따먹은 얘기를 내게 들려줬다.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있노라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일 대회가 있는데 이렇게 몸 관리를 하지 않고 술을 마시면 곤란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면 그 한심한 표정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거짓말이고 인민군들이 동초를 서는 강원도 고성군 장전항 해금강 호텔에 감금돼 진로를 마시며 50대 남자의 서울 술집 마담 따먹은 얘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제 내가 서울의 술집 마담을 따먹는 일은 영영 사라지게 된 게 아니냐는 느낌이 들면서 어쩐지 서글퍼졌다. 월북했다가 영영 돌아오지 못한 서울 문인들, 예컨대 안회남이라든가 박태원 같은 사람도 언젠가 나와 비슷한 느낌을 가졌을지도 몰랐다. 아침에 깨어보니 눈은 여전했다. 도로공사를 하듯이 불도저들이 동원돼 쌓인 눈을 밀어내고 있었다. 인간의 보편적인 상식에 근거해서 판단한다면 대회가 취소되는 게 마땅한 일이었다. 어차피 금강산까지 왔으니 과연 상식이 통해 마라톤 대회가 취소된다면 나로서는 꼭 먹고 알 먹는 일이라고 내심 좋아하고 있던 참이었는데 아침에 만난 이문재 선배는 어디선가 비옷을 구해오더니 대회는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말했다. 그게 분단 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역에서 열리는 남측의 마라톤 대회라는 긴 이름을 지닌 대회라는 걸 잊어버렸던 것이다. 아, 두 번째 대회만 됐어도 상식이 통했을 텐데 출발선에 세워둔 설치물도 눈보라에 넘어질 판인데 김구 선생도 아니고 기어이 눈길을 밟으러 가야만 하는 가라는 생각도 채 하기도 전에 출발 신호가 떨어졌다. 비옷을 입고 눈발을 헤치며 26km를 달려본 적이 있는가? 물론 없겠지.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해도 웬만하면 비옷은 입지 말기를. 꼴이 상당히 우습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충고라고는 이것뿐이다. 장전항에서 옹정각에 이르는 길 양옆으로는 철책이 설치됐지만 그 중간에서 3.1포 쪽으로 놓인 길에도 철책도 없었고 지키고선 인민군도 없었다. 실력에 따라 혹은 복장 상태에 따라 나는 양말을 신고 그 위에 다시 비닐봉지를 씌운 뒤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발은 아주 자유자재로 미끄러지고 있었다. 사람들이 길게 늘어졌기 때문에 주위로 아무도 없는 그 하얀 길을 혼자서 달렸다. 조금 달려가다 보니 학교와 마을이 나왔다. 길 한쪽에 상점 같은 집이 있었는데 그 집 담벼락엔 간첩을 때려잡자 그런 식의 표어가 페인트로 씌어 있었다. 왠지 고향 마을을 달려가던 어린 시절의 일들이 떠올랐다. 그날은 토요일이었는데 3.1포 초입에 있는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달려오니 그 학교의 수업이 모두 끝나 아이들이 하교하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어릴 때의 나처럼 다들 소심한 성격인지 아니면 종례 시간에 선생님에게 남한 사람들이 마라톤을 하는데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인지 아이들은 나란 존재가 보이지 않는 듯이 행동했다. 내가 멀리 있으면 자기들끼리 장난도 치고 얘기도 했지만 가까워져 안녕이라고 소리치면 다들 입을 다물었다. 분단 사상 처음으로 북한 지역에서 열리는 남측의 마라톤 대회라는 기나긴 이름의 대회가 그 침묵 때문에 한결 더 길어진 느낌이었다. 그러다가 한 무리의 여자아이들을 만났는데 내가 거의 기계적으로 손을 흔들자 그중 한 아이가 참지 못하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비닐봉지가 삐져나온 운동화에 검정색 타이츠, 그것도 모자라 비옷에 현대 금강산 기념 모자까지 나는 걸치고 있었던 것이다. 남북교류 증진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자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쩐지 그런 실험 예술적인 느낌이 공마단 분위기에 더 씌워져 뭉게뭉게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 웃음이 신호인 양 아이들도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나는 그 아이들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었다. 꿈은 무엇인지, 공부는 잘 되는지, 일요일에는 뭘 하면서 놀 계획인지 그 아이들도 내게 묻고 싶은 게 있었을 것이다. 눈에 대해 그다지 흥취가 있다는 것인지, 흥취가 있어 마라톤까지 할 정도라면 도대체 비옷은 왜 입고 있는 것인지, 비옷까지 입었다면 왜 그렇게 다 죽어가는 꼴이 됐는지. 하지만 우린 그저 철책을 사이에 두고 웃을 뿐이었다. 눈보라가 쏟아져 금강산의 금자도 보지 못했지만 나는 그 아이들의 웃음을 봤다. 도착 지점인 온정각이 가까워질 무렵에는 관절이 아파 제대로 걷지도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 눈은 젤리 상태가 됐고 비닐이 벗겨진 양말은 축축하게 젖은 상태로 얼어가고 있었다. 나는 온정강 쪽의 길을 몰라 하마터면 인민군의 막사로 돌격할 뻔했는데 다행히 화들짝 놀란 보초병들의 제지로 그 일을 피할 수 있었다. 가까스로 간신히 겨우 등의 부사에 해당하는 자세로 어쨌든 결승점에 들어가고 난 뒤에야 나는 끼고 있던 장갑 한 짝을 3.1포 가는 어딘가에 흘렸다는 사실을 알았다. 아내가 독일에서 사온 털장갑이었다. 눈송이가 떨어지는 온정리 야외 온천에 누워 나는 독일에서 남한을 거쳐 북한 어딘가에 떨어진 그 빨간 털장갑의 기이한 운명을 한동안 생각했다.
저녁에 다시 해금강 호텔로 갔더니 그 남잔 보이지 않았다. 아무렴 여자 먹은 얘기 하나 지어내지 못하는 소설과 따위한 소주를 마시기 곤란했던 모양이었다. 나는 1층 커피숍에서 5달러짜리 맥심 커피를 마시며 시사저널에 기고할 글을 썼다. 커피숍엔 나와 필리핀 여종업범 둘뿐이었다. 도대체 해금강까지 와서 5달러짜리 맥심 커피를 마셔야만 하는 인간이란 소설가뿐인 것이다. 가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면 짙은 눈보라만 눈에 들어왔다. 그 눈보라를 바라보며 나는 석규현의 새하곡을 떠올렸다. 추운 겨울엔 떨어지는 매화를 본 인연 없는데 변방사람 피리 불어 지는 매화를 노래하네. 노루정에는 응당 봄이 지났을 텐데 밤마다 성 남쪽엔 전쟁, 돌아갈 길 없으라. 2002년 겨울도 끝나갈 무렵 나는 3.1포 부근 어딘가에 장갑 한 짝을 두고 왔다. 가끔 그 빨간 털장갑이 어떻게 됐을지 궁금할 때가 있다. 내게 손을 흔들던 그 여자아이들도, 서울에 두고 온 여자들을 그리워하던 그 50대도, 변경의 밤을 빽빽하게 메우던 눈보라도. 잘 들었습니다. 아, 많이 틀렸어요. 네. 아니 뭐 좀 수정해서 보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네. 초반에 되게 따뜻한 문장들이 쭉 이어지다가 네. 갑자기 중간에 이 에세이를 읽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왜 이렇게 웃겨요? 특히 예. 눈보라가 막 몰아치는데 북한에서 마라톤 26km를 하려고 운동화에다가 추우니까 비닐봉지.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참 너무 재치꾼이잖아요. 네. 김현수 씨가 글 이제 들으셨으니까 읽으신 분들은 더 잘하시겠죠? 근데 그 상황 설명하는 게 너무 귀여워. 그 북한 여자애들 꼬꼬마들이 생판 모르는 사람이고 그 한겨울 진짜 추운 날 진짜 이래 없던 한파가 있는 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 남자가. 그렇죠. 근데 우비 입고 막 그 상황에 거기서 달리는 것도 얼마나 웃겼겠으며 그 아저씨가 애들한테는 뭐든지 다 웃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추운 날 막 실실 웃으면서 애들한테 손까지 흔들어주면서 뛰어가.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너무너무 네.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남과 북의 긴장 관계를 이렇게 유쾌하게 또 풀어내는 게 너무 지금은 귀여워. 없잖아요. 지금 네. 금광산 관광 자체가 없는데 이산가족 상봉만 있죠 지금. 겨우겨우 그것도. 참 네. 재밌어요. 그 아이들은 여기서 마지막에도 김현수 씨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50대 남자는 어디 있으며 네. 그 아이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을까? 참. 야, 근데 이 지금 에세이 속에 이문재 씨 있잖아요. 예. 시사저널에 이분이 이제 시인이자 일종의 시사저널에 계신지 몰랐어요.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이문재 씨 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나도 공부하면서 이 이문재 씨의 글을 몇 번 필사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런 이문재 씨가 또 다른 글쟁이를 알아보고 이렇게 의뢰를 해서 금강산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한 이런 상황들도 소설가들이니까 가능한 일. 너무 웃긴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야, 경비 다 대줄 테니까 근데 아침에 우비 들고 와가지고 이거 입고 뛰라고. 이게 되게 재밌게 쓰셨는데 사실 분단 상황이라는 게 좋은 상황이 전혀 아닌 상태에서 참. 저는 정말 좋은 에세이 같아요. 이거는 저는 기자로서 이런 에세이는 정말 부러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글을 정말 위트 있게 내놓는다는 게 딱딱하지도 않고 네. 재미있게 읽을 수 있고 그 상황이 근데 아픈 상황인 건 알 수 있게. 네. 이게 글쟁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무나 한 못하는 가지 일. 끝으로 더 짚고 싶은 게 자기 스스로 소설가인 게 그 5달러짜리 맥심 커피를 26km 솔직히 뛰고 나서 얼마나 힘들어요. 네. 달달한 게 땡기니까 혼자 밑에 내려와서 커피숍에서 그 얼마 맛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상상할 수 없는 맛이었을 거예요. 그것도 북한인데 필리핀 여자가 따라주는. 저 금강산 갔다 왔는데 네. 거기서는 뭐든지 좀 이렇게 귀한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맥심 커피도? 거기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 서울 사람이고 뭐 이래서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근데 거기 북한 심지어 이렇게 지금 분단된 상황에서 거기 가서 소설가의 입장으로 마라톤을 하고 나 그 시사저널 기사 때문에 아무튼 마라톤을 하고 그걸 글로 다 엮어내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마라톤이 끝난 이후에 그 상황을 다 겪고 나서 그 마시는 한 잔의 커피의 맛 최고였을 것 같아요. 최고죠. 근데 26km
혹시 뛰어봤어요? 10km 뛰어봤어요. 어땠어요? 10km 뛰고도 저는 그냥 죽고 싶었어요. 이대로 생이 끝났으면 했어요. 제가 또 특공대 출신으로서 좀 뛰어봤잖아요. 지금은 네. 이 뱃살 보면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데 네. 아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다리 끊어집니다. 에세이가 참 좋은 게 그러니까 네.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상황, 뭐 이 분단 상황에서 마라톤 한 거는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흔한 상황은 아니지만 그냥 정말 아주 작은 그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렇게 재치 있게 글을 그러니까요. 써줘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얘기를 만들어내는 게 정말 대단해. 비밀일기 훔쳐보듯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근데 정말 연습한다고 지하주차장에서 네. 얼마나 웃겨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 일상이 사실 다 시트콤이고 코미디잖아요. 네. 근데 그걸 이렇게 글로 그 상황을 딱 잡아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별로.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거를 되게 멋진 문장으로 네. 석규현의 새하곡을 딱 연결시키면서 물론 제가 데스크였으면은 이거 없애버린 게 전 더 좋아요. 그 기자들이란. 네. 이거 굉장히 이거는 첨언이거든. 필요 없거든요. 이 글을 위해서 다 이야기하고 갑자기 마지막에 생뚱맞게 이게 뭐야? 튀어. 근데 이거 우리 책 소개 제대로 안 했구나. 참 이게 청춘의 문장들이라는 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그런 건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김현수 씨가 자기가 청춘을 지나오면서 그 시절에 느꼈던 자기가 좋아했던 구절들, 청춘의 문장, 정말 청춘을 지나오면서 좋아했던 문장을 엮어가지고 같이 에피소드랑 그렇게 해서 낸 책인데 그 문장이 없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게 첨언이 될 수가 근데 없죠. 이게 여기서. 마치 정말 되게 중요한 문장들인데 나는 그 앞에 에세이들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김현수의 에세이집으로 네. 나왔으면은 물론 회자가 덜 됐겠지만 네. 이 자체만으로도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나온 소설가의 일이라는 에세이를 또 봤거든요. 김현수 씨가 소설가의 일이라는 에세이를 얼마 전에 내셨어요. 근데 청춘의 문장들이 훨씬 재밌어요. 네, 소설가의 일보다. 이게 여기에 이 문장들이랑 엮어서 그런 건지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소설가의 일은 그냥 좀 가벼운 이거보다 더 가벼운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그리고 우리랑 동년배일 때 이 책을 썼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네, 부러워요. 기승전 부러움도 왜냐면은 나도 어디 가서 글밥 먹는다고 얘기하고 다녔는데 지금 뭐 방송 일하지만 네. 그냥 부러운 거예요. 이런 정말 글로써 정수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김현수 씨는 기자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자들은 따뜻한 걸 저는 못 쓰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김현수 씨는 글이 다 따뜻해요. 기본적으로. 아니 팅커벨 내 글 봤잖아요. 나 오마이뉴스에 있을 때. 또 기승전 자랑. 부러움에서 기승전 자랑. 몇 개 못 봤거든요. 오마이뉴스에 가면은 네. 280만 명 그 밥줄입니다 하면서 고물상 체험기 있어요. 72시간. 아니 봤습니다. 제 인생의 정수예요.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고요. 꼭 보세요. 네. 정말 포탈에 걸려서 댓글이 5,000개가 달렸습니다. 이제 자랑 못 듣겠네요. 다음에 그 글을 한번 읽어드릴까? 저는 그럼 안 하는 걸로. 아무튼 김현수 씨와 네. 관련된 이제 우리가 두 편의 지금 에세이를 읽어드렸잖아요. 네. 이제 이 시간부터는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 편씩 팅커벨 한 편, 저 한 편 해가지고 뭐 그거에 대한 이제 이야기 없이 우리가 좋았던 에세이로 마무리 짓는 걸로 하려고 하는데 네. 어때요?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은 전반만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후반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예고편으로 최근에 우리 팅커벨이 지난주에 그 콘서트를 했잖아요. 작은 콘서트를 했는데 다음 주에는 팅커벨의 노래를 직접 라이브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그걸 연주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아까 연습하는 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막 지르지 마세요. 그 노래 연습 안 했는데요. 뭐 최고던데 뭐. 줄리 아무튼 델피보다 노래 더 그렇습니다. 잘하던데 뭐. 네. 아무튼 이제 가을 특집 14-1회 청춘의 문장들 김현수 씨는 이 책은 우리가 에세이를 각각 한 편 쭉 읽어주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두 편 에세이 읽고 끝내기로 할게요. 네. 내일 쓸쓸한 가운데 술에서 깨고 나면 기억이 가물거리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 중에
장례식장에 가기 위해 친구에게 검은 양복을 빌리는 사내가 나오는 작품이 있다. 또 양복을 빌리러 왔는가? 올해는 유난히 사람이 많이 죽는군. 양복을 빌리러 가서는 친구와 꼭 소설에나 나올 것 같은 대화를 나누면서 시작하는 소설이었다. 소설은 순서에 관계없이 끝까지 지켜봐야만 하는 로또 복권 추천 방송과는 다르니까 대개 앞부분의 열매 정도만 읽으면 이 소설을 계속 읽을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할 수 있다. 그 소설은 계속 읽을 수 있는 경우였다. 어쨌든 누가 죽었는지는 알아야만 책을 덮을 수 있는 법이니까. 그러고 보니 어느 수필에선가 하루키가 자신이 가진 양복이라고는 미국에 있을 때 구입한 폴 스튜어트 한 벌뿐이라고 쓴 걸 본 적이 있다. 그래서는 마치 하는 수 없이 비상시를 대비해 싸구려 양복을 하나 장만한 것처럼 굴었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내게 양복이 반도 패션을 뜻한다면 하루키에게는 폴 스튜어트인 것이다. 내 인세로는 착용이 불가능한 양복이다. 어쨌든 한 벌뿐인 폴 스튜어트가 장례식에나 어울릴 만한 검은색일 리는 없을 테니까 도쿄 도지사에 재선된 소설가 출신의 이시하라 산타로 같은 사람이 급소하기라도 한다면 동아시아 평화에는 큰 도움이 될지언정 하루키의 폴 스튜어트에는 하등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는 해도 이시하라 신타로의 장례식에 하루키가 참석하는 모습 역시 상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간 하루키가 팔아치운 책의 표지를 모두 모아 쌓아놓으면 그간 내가 간신히 판 책의 높이와 거의 비슷해지겠지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장례식에 입고 갈 검은 양복이 없다는 점에서 하루키와 나는 똑같은 처지다. 그리하여 2003년 초 소설가 이문구 선생이 돌아가셨을 때 문득 나는 이제 검은 양복 한 벌쯤은 필요한 나이가 됐군 이란 생각을 했다. 그건 말해놓고 보니 굉장히 끔찍한 느낌이 드는 경우였다. 화가 나서 난 엄마가 없어졌으면 좋겠어 라고 외쳤다가는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울고 싶어지는 느낌과 비슷했다. 그게 반도 패션이든 폴 스튜어트든 일단 구입했다면 열심히 입고 다니는 게 본전을 뽑는 일일 텐데 내가 저승사자도 아니고 어찌 그 양복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단 말인가. 왜 검은 양복 따위는 친구에게 빌려 입어야만 하는 것인지 그제야 이해가 갔다. 하루키 얘기를 마저 하자면 상실의 시대에는 죽음은 삶의 대극으로서가 아니라 그 일부로서 존재해 있다 라는 이성교제 문제로 아버지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은 여고생이 자살 사이트 익명 게시판에나 적어놓을 만한 문장이 나온다. 원서에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문학사상사에서 낸 번역본에는 혹시 독자들이 이 문장을 놓칠까봐 고딕으로 인쇄한 게 눈에 띈다. 한샘 국어식으로 따져서 밑줄을 쫙 그을 만한 중요한 문장인가 보다. 그래서 우락부락한 인간들이 모여 앉은 흡연구역에서 담배 한 대 피울 정도의 시간만큼 생각해봤더니 그건 맞는 말이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푸른 하늘에도 별은 떠있듯 평온한 이 삶의 곳곳에는 죽음이라는 웅덩이가 숨어있다. 하루를 택해 나는 책상에 앉아 내 삶에는 어떤 죽음들이 숨어있는지 하나하나 적어봤다. 오래전에 친척들 중 나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를 제외하자면 내가 처음 죽음이라는 걸 인식한 것은 문학평론가 김현 선생의 죽음이었다.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 멤피스를 어슬렁거리는 엘비스 팬처럼 반포 치킨에 가서 치킨 반마리와 생맥주 한 잔을 마시기는 했지만 살아계실 때는 일면식도 없었다. 하지만 그때 나는 누가 뭐래도 시인이었다. 그것도 한 시간에 시 한 편씩을 써내려가던 시인이었다. 내 시를 알아볼 양반은 그 사람뿐이라고 생각하던 어느 날 돈이 없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응급실 한쪽 벤치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 앉아 바닥에 굴러다니던 스포츠 신문을 읽는데 김현 선생이 죽었다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다. 어느 날 저녁 지친 눈으로 들여다본 석간신문의 한 귀퉁이에서 거짓말처럼, 아니 환각처럼 읽은 짧은 일당 기사는 제막매가의 슬픈 어조와는 다른 냉랭한 어조로 한 시인의 죽음을 알게 해주었다.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이건 거짓이거나 환각이라는 게 내 첫 반응이었다. 라는 기영도의 시집 입속의 검은 잎에 붙인 김현의 해설 첫 문장은 온전하게 그의 죽음을 향해 돌려줘야만 했다. 선생님, 거기는 어떻습니까? 누런 해가 돋고 흰 달이 뜹니까? 그에게 보여줘야만 했을 수많은 시들은 그렇게 해서 모두 사라졌다. 그 다음은 아무래도 김일성인 듯하다.
내 혁명가적 기질을 알아보리는 그 사람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뻥이고, 죽든 말든 나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을 사람이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이었는지 전혀 상관이 없지 않았다. 김일성이 죽던 날 나는 미국 월드컵에 자극받아 선후배들과 축구 시합을 했다. 가히 여름도 한복판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무더운 날이었다. 전반전 15분을 뛰고 나니까 구토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내가 속한 팀은 은평구 팀에게 8대2로 대패했다. 이상한 일이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자 세계가 조금 변한 것 같았다. 현기증으로 세상이 노랗게 변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그냥 축구 경기를 시작하기 전과 시작한 후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다. 지금도 나는 내 인생에서 세계가 한 번 변한 때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그 축구 경기가 진행되던 1시간 남짓 사이였다고 생각한다. 달리 그 까닭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아무래도 그날 전해 들은 김일성의 죽음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김광석은 내가 오집을 미친 듯이 손꼽아 기다리던 겨울에 그만 죽어버렸다. 그해 나는 대학을 졸업했다. 학업 성적이 우스웠으므로 취직 따위는 애당초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청춘이 끝나버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우겨야 할 참이었다. 무슨 까닭인지 그해 겨울에 나는 김광석이 다음 앨범에서는 모던 포크로 완전히 복귀할 것이라고 떠들고 다녔다.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떠들었을까? 내 젊음에서 김광석의 노래를 빼고 나면 그 끝을 알 수 없는 침묵만 남을 테니까. 그런 김광석이 술에 취해서, 그것도 집에서 목을 맸다는 소식을 듣고 나는 울어버렸다. 외로운 그 어느 집 한쪽 구석에서 내 청춘도 그렇게 목을 맨 듯한 느낌이었다. 그러나 청춘은 생각보다 오래 갔다. 아마도 같은 해 봄이었을 것이다. 누군가가 내게 전화를 걸어 소설가 김소진 선배가 암으로 죽었으니 문상 가자고 말했다. 절대로 가면 안 돼. 라는 문장이 온몸으로 욕박해왔다. 왜 가면 안 되는데?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그 느낌에 반항하듯 나는 장례식장을 찾아 책 날개에 실린 사진을 확대해 놓은 영정에 2번 절한 뒤 도망치듯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며칠간 알았다. 소설이 뭔데? 청춘이 도대체 뭔데? 다 귀찮아졌다. 지긋지긋했다. 남은 평생 소설 따위는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사진관에 가서 증명사진을 찍은 뒤 문방구에서 이력서 용지를 사와서 여기저기 취직 원서를 냈다. 그리고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일산에서 장충동까지 매일 왕복 3시간에 여행에 가까운 출퇴근을 했다. 버스에 서서 창밖을 내다보노라면 때로 김소진 선배의 영정이 떠올랐다. 겨울버스, 빼곡히 들어찬 사람들의 입김이 어린 뿌연 유리창 위로 미끄러지는 한 줄기 물방울 흔적 사이로 청춘은 영영 빠져나갔다. 때로 쓸쓸한 가운데 가만히 앉아 옛일을 생각해보면 떨어지는 꽃잎처럼 내 삶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하나둘 보인다. 어린 시절이 지나고 옛일이 그리워져 자주 돌아보는 나이가 되면 삶의 여백이 얼마나 많은지 비로소 알게 된다. 그 빈자리들이 그리워질 때면 이렇게 시작하는 두보의 시 뜰 앞의 감국꽃에 탄식하다를 읽을만하다. 처마 앞 감국에 옮겨 심는 때를 놓쳐 중앙절이 되어도 국화의 꽃술을 딸 수가 없네. 내일 쓸쓸한 가운데 술에서 깨고 나면 나머지 꽃들이 만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리. 그렇게 내가 사랑했던 이들이 국화꽃 떨어지듯 하나둘 사라져갔다. 꽃이 떨어질 때마다 술을 마시자면 가을 내내 술을 마셔도 모자랄 일이겠지만 묵꽃이 무수히 피어나도 떨어진 그 꽃 하나에 비할 수 없다는 사실은 다음날 쓸쓸한 가운데 술에서 깨어나면 알게 될 일이다. 가을에는 술을 입안에 털고 나면 늘 깊은 숨을 내쉬게 된다. 그 뜨거운 숨결이 이내 서늘한 공기 속으로 스며들게 된다. 그동안 허공 속으로 흩어진 내 숨결들, 그처럼 내 삶의 곳곳에 있는 죽음들. 가끔 그들이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10 Days of Happiness. 성실한 직장인이었던 시절의 일이다. 아침에 출근하느라 지하철을 탈 때면 나는 늘 경이로움을 느꼈다. 세상엔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있기에 그처럼 많은 사람들이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할 수 있단 말인가. 가끔은 숙취로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한 3년 가까이 나는 그런 경이로움을 잃지 않았다. 그 3년 동안 나는 세상엔 이다지도 많은 직업이 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왜 하필이면 글을 써야만 하는가란 문제로 고민했었다. 아마도 소설을 거의 쓰지 않았던 시절이었는데 할 일이 많지 않아서 그런 고민을 할 시간이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정말 많았다. 수학만이 최고의 언어라고 믿었던 시절엔 천문학자가 되고 싶었다. 나는 빅뱅이 일어난 뒤 몇 분 동안의 일들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다.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를 일이 일어났겠지만 어쩐지 그걸 공부하다 보면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 이면엔 기타리스트가 되려는 욕망이 짝패처럼 숨어 있었다. 같은 얘기다. 그 시절 나는 구질구질한 서사를 싫어했다. 숫자나 음표라면 외계인과도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엔 그만 택시 운전사가 되고 싶었다. 내 적성에서 크게 벗어나는 얘기는 아니다. 나는 지도를 힐끔 들여다보는 것만으로도 그 즉시 내가 선 길의 속성을 파악해내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었다. 다 내 적성에 맞는 일이었음에도 결국 나는 그 무엇도 되지 못하고 글 쓰는 사람이 됐다. 이 지경에 이르고 나면 왜 문학을 하는가라는 질문에 그건 운명입니다라는 할인마트에서 떨이로 팔면 딱 좋을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자리인 나는 운명을 잘 믿지 않는 운명을 타고났다. 무려 3년 동안 내가 왜 글을 써야만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까닭은 그 때문이었다. 운명 때문에 글을 쓴다는 건 내게 이집트에서 채찍을 맞아가며 노예로 일하는 유대인들을 떠올리게 한다. 왠지 운명 때문에 글을 쓰는 사람은 모세처럼 수염을 길게 기른 재벌 3세가 나타나 너 지금 뭐하니? 노후 재측은 세우고 사냐? 이런 말을 하면서 함께 일하자고 들면 당장이라도 따라 나설 것 같다. 적어도 나는 운명 때문에 글을 쓰고 싶지는 않았다. 그건 노예들에게나 어울리는 일처럼 보였다. 운명이 아니라면 그럼 왜 글을 쓴단 말인가? 그러고 나니 할 말이 없었다. 진짜 할 말이 없었다. 처음엔 대단히 유치한 대답부터 시작했다. 첫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대학교 때 지나가는 행인의 숫자를 헤아리는 아르바이트부터 시작해 그간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해봤다. 제일 쉽게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불법 출판되는 일본 만화를 윤문하는 일이었다. 한 권을 윤문하면 2만 원을 받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0분 정도면 충분했다. 문학은? 글을 쓰는 일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고귀하거나 혹은 노력의 대가를 가급적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이 대답은 틀렸다. 그 다음엔 명예를 위해서? 등단했다고 금배지를 달아주는 것도 아닌 바에야 문학인의 명예라는 건 불멸과 관련된 것이다.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 작품이 영원히 남아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 그런데 이건 근본적으로 내 폐쇄적인 성격과 어울리지 않는다.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처음 나는 글을 극적이기 시작했다. 글 쓰는 일이 영화감독처럼 다른 스텝과 함께 일해야만 하는 작업이었다면 나는 퍼즐왕이나 등대지기가 됐을 것이다. 지금은 하는 수 없다며 체념하는 처지가 됐지만 근본적으로 나는 내가 죽은 뒤에도 누군가가 내 삶을 추적하고 짐작하는 일 따위를 감수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내가 죽고 나면 나라는 존재와 그를 둘러싼 모든 기억이 깨끗하게 사라져버리기를, 누구도 나를 기억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원했다. 죽기 전에나 죽은 뒤에나 나는 주목받는 일에 익숙해질 인간형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명예를 위해서, 불멸을 위해서 글을 쓰고 싶진 않았다. 아주 오랫동안 곰곰이 따져보면 돈이나 명예 같은 것은 글을 쓰다 보면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지만 그것을 위해 글을 쓸 수는 없다는 걸 알게 된다. 그렇다면 왜 쓰는가? 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해? 문학을 쇄신하기 위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질문과 부정은 계속됐지만 그 해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리고 1999년쯤이었다. 그즈음 나는 내게 돈도 명예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며 그렇다고 해서 사회나 문학을 쇄신하는 사상이 담기지도 않을 게 분명한 장편 소설을 쓰고 있었다. 퇴근한 뒤 11시부터 새벽 2시까지 매일 써내려갔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썼을 때쯤이다. 컴퓨터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들었더니 밤하늘이 보였다. 문득 고독해졌다.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오직 그 문장에만 해당하는 일을 나는 하고 있었다. 그 소설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 그 소설로 인해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은 하나도 들지 않았다. 그저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 그 문장뿐이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오면서 받았던 모든 상처는 치유됐다. 파스칼의 회심과 같은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나는 지금 소설을 쓰고 있다라는 문장에 해당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단숨에 깨달으면서 파스칼의 지복과 비슷한 감정을 잠시 느꼈다는 말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때 바라본 밤하늘을, 그때 느꼈던 따뜻한 고독을 잊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는 왜 살아가는가? 왜 누군가를 사랑하는가? 그건 우리가 살면서 또 사랑하면서 결코 잊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모세를 닮은 재벌 3세가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내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남산 꼭대기에 세워준다 해도 나는 그 일들과 맞바꾸지 않을 것이다. 때로 너무나 행복함으로 그 일들을 잊을 수 없으므로 우리는 살아가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나는 때로 너무나 행복함으로 문학을 한다. 그 정도면 인간은 충분히 살아가고 사랑하고 글을 쓸 수 있다. 나는 대체로 다른 사람에게는 큰 관심이 없다. 내가 꼭 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에도 흥미가 없다.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만이 내 마음을 잡아끈다. 조금만 지루하거나 힘들어도 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는 의문이 솟구치는 일 따위엔 애당초 몰두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완전히 소진되고 나서도 조금 더 소진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내가 누군지 증명해주는 일,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일, 견디면서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일, 그런 일을 하고 싶었다. 청나라 사람 장조는 이런 글을 남겼다. 꽃에 나비가 없을 수 없고 산에 샘이 없어서는 안 된다. 돌엔 이끼가 있어야 제격이고 물엔 물풀이 없을 수 없다. 교목엔 덩굴이 없어서는 안 되고 사람은 벽이 없어서는 안 된다. 벽이란 병이 될 정도로 어떤 대상에 빠져 사는 것. 그게 사람이 마땅히 할 일이라면 내가 문학을 하는 이유는 역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다. 그러므로 글을 쓸 때 나는 가장 잘 산다. 힘들고 어렵고 지칠수록 마음은 점점 더 행복해진다. 새로운 소설을 시작할 때마다 이번엔 과연 내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을까 궁금해진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기엔 여러모로 문제가 많은 인간이다. 힘든 일을 견디지 못하고 싫은 마음을 얼굴에 표시내는 종류의 인간이다. 하지만 글을 쓸 때 나는 한없이 견딜 수 있다. 매번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두 손을 들 때까지 글을 쓰고 난 뒤에도 한 번 더 고쳐본다. 나는 왜 문학을 하는가? 그때 내 존재는 가장 빛이 나기 때문이다. 영혼을 팔아치울 정도로 괴로운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그 괴로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지경이었다면 나는 문학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를 완전히 던지는 일을 통해 행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나는 운명도 운도 믿지 않는다. 믿는 것은 오직 내 몸과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인간이란 할 수 없는 일은 할 수 없고 할 수 있는 일은 할 수 있는 존재다. 나는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글을 쓸 수 있다.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 1968년 프랑스에서 학생운동이 극에 달했던 시절, 바리케이트 안쪽에 씌어진 여러 낙서 중에 10 Days of Happiness라는 글귀가 있었다고 한다. 열흘 동안의 행복, 그 정도면 충분하다. 문학을 하는 이유로도, 살아가거나 사랑하는 이유로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모조리 깜깜할 때 좀 천천히. 내가 좋아하는 것들 하나하나 떠올려
아까 하루키 캐루와 거울 같은 파수꾼 그런데 근심 걱정 따위 없었던 일이 되지. 박자 안 맞아. 합정동 독서클럽. 이게 뭐야? 이렇게 어떻게